세 번째로 한우 비유구 생산비 절감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고급육 생산의 이제 1원칙이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비육을 하는 농장들은 비육 미소가 자체에, 송아지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육 유전 형질을 갖추고 있는 비육 미소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데, 이렇게 이제 좋은 송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들이 중요합니다. 소들의 이제 경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형질을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가, 그렇게 어미소, 아버지소의 어떤 형질이 그 송아지에게 좋은 송아지에게 좋은 점이 이제 전달되어서 그 형질을 발현하는 것을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20% 미만을 이제 저도 유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에서 40%까지를 고도 유전력, 그 다음에 40% 이상을 이제 20에서 40%까지 중도 유전력, 40% 이상을 이제 고도 유전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등지방 두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 유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심 크기도 고도 유전력이 들어가요. 도체중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유전력. 그런데 어떤 집에는 우리 집의 암소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 집의 암소는 어떠노? 쌍둥이 놓는가 이런 거는요 굉장히 저도 유전력이기 때문에 쌍둥이 낳았다 걔가 그 다음에 또 쌍둥이 놓고 이런 경우는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유전력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저희 이제 수수소의 이제 예상 유전 능력을 이제 보는 방법이 이제 이 경제 형질을 가지고 따집니다. 소가 돈이 되는 경제 형질은 첫째로 냉도체중입니다. 도체중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경락단가 곱하기 이제 도체중이기 때문에 도체중이 높은 개체가 좋고, 그 다음에 등심이 큰 개체가 좋고, 등지방이 얇은 개체가 좋고, 건내지방도 점수가 높은 개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냉도체중, 그 다음에 배체장근 단면적 등심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건내지방도 이거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등지방 두께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 이제 한우 종목 정액을 6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분류를 시켜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육질형, 정체형, 등심형, 정육형, 본장형, 보급형 이렇게가, 육질형하고 정체, 등심, 정육은 지금 스트로당 이제 10,000원에 보급이 되고 있고요. 건장형은 5,000원, 보급형은 이제 3,000원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보급형이 내 집에 있는 암소하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유전 형질에 대한 그 수치를 보고 내 집에 있는 암소 맞춤형 정액을 골라서 수정을 시켜야만이 좋은 미소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농가분들 자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육종가 자체를 보려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전문가분들이 이 육종가 보는 방법을 A, B, C, D로 해가지고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A는 뭐냐면 상위 1에서 20%, B는 20에서 45%, C는 45에서 70%, D는 70에서 100%.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육종과를 봤을 때, AA, BB, 이렇다 하면, 이 A가 많은 게 좋겠죠? 그러면 AAA, B. 이런 소들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보되, 내 집에 있는 암소의 유전 형질하고, 수소의 정모의 유전 형질을 비교했을 때, 내 집에 있는 암소는 냉도체중이 높다. 그러면, 수소 정모를 가지고 할 때는, 건내지방도가 높은 소를 교배를 시킨다든지 이런 교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하면 우량한 미소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농가분들의 이제 암소 맞춤형 정액을 구하기가 힘들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주시에서는 이제 한우 유전자원과실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우 유전자원관리실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안에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형 이제 정액 보관고, 그 다음 현미경 정자 활력도 검사기, 그 다음 정자수 계산기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할 수가 있는 게 한우 정액 3만 스트로 정도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액은 뭐 한우 개량 사업소라든지 한우 연구소, 대학기관, 그다음 한우 협회, 그다음에 자가 인공 수종사,
그리고 이제 가축인공수정협회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정액을 한우유전자원관리실에서 들어오면 지역의 인공수정사라든지 한우 농가들하고 서로 1대1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한우유전자원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한우유전자원관리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그 기관 자체만 갖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유전자원관리실을 좀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액을 교환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우량 미소가 확보돼가지고 등급률이 상승되다든지 이런 효과대가 검증도 좀 해주고 피드백도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 센터로 이제 피드백도 좀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한우유전자원관리실 이제 운영하고 또 한우 계량 기술을 교육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맡고 있고 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서는 이제 우량 정액을 확보해가 교환한다든지 어떤 농가 컨설팅 또는 효과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원래 3월 달이죠.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우 계량 사업소에서 이제 남북권에 한우 정액 보급이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중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이제 정액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이제 농가에 이제 교환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 21일 후에 이제 발정이 오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이제 그 공태일수가 길어져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0개 스트로 정도를 이제 농가에 공급해서 그 부분에 이제 한 10일 정도 정액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을 이 한우 유전자원관리실을 통해서 이제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액을 이제 구입 검사 교환하는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제 자가인구 수정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서 이제 자기 집에 암수하고 안 맞는 정액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갖고 와서 정자 활력도 검사를 해가지고 활력도 검사가 한 75% 이상 되면 이제 합격으로 인정을 해가 그거를 저희들 정액 보관구 196도시에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 정액을 보관하고 있는 걸 게시를 해놓으면 농가분들이 이제 동일 단가로 해가지고 필요한 정액하고 자기들이 안 쓰는 정액을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농가분들한테도 호응도도 높고 또 이제 전국에서는 이렇게 한우 유전자원관리실을 운영하는 데가 처음이라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경주시 안에서만 잉여정액이 돌지만은 다음에는 이제 타 시군, 타도까지도 이제 잉여정액에 대해 가지고 정액 교환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저희들이 그 한우 유전자원관리실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액이 들어오면 정액을 이렇게 막교환, 정액 단가별로 막교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우 유전자원관리실 안에 내부를 보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대형 이렇게 그 정액 보관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자 활력도를 보는 검사기, 그 다음 밀도를 검사할 수 있는 거. 보통 보면 이제 송아지가 이제 어미소가 수정이 잘 안 된다 이러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암수 자체의 문제, 두 번째 수정 기술의 문제, 세 번째는 정액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정 기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암수 자체의 문제는 농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자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정자 활력도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정자가 죽었다든지 기형정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태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일정 장비가 없으면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농가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정액을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장비 가지고 그걸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정자 활력도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있는 정액을 이제 처분시키고 새로 이제 정액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암소의 수태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비육 미소에 좋은 송아지 조건은 첫째로 이제 어미소가 고등 등록후 이상인 소들이 이제 좋죠.
이제 우리가 보통 기초, 혈통, 고등 이렇게들 하는데 고등 등록이 이상됐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계량이 이제 진행됐다는 소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대가 높다 하는 것은 더더욱 이제 계량이 진행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하고 외조부의 이제 후대 검정 성적이 이제 좋았던 소, 또 요각폭이 넓고 십자부가 이제 평평한 소들은 굉장히 이제 대형 소들이 이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흉수가 앞에 이제 목 밑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흉수가 늘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피부에 탄력이 있다. 또 귀가 이제 송아지의 귀가 작고 엷어 보이는 이런 소들이 비육 묘수로서는 또 비육 농가들이 선호하는 송아지다. 그게 번식하는 농가들은 반드시 이런 송아지를 구입을 해야만이 비육하는 농가들이 이런 송아지를 선호해서 구입을 한다. 특히 요즘 이제 혈통 경매 시장에 가보면 전부 농가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송아지 혈통 조회를 다 합니다. 이기 때문에 이 어미가 고등 등록 이상인 소들을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비육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가 개량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고급육 생산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인공육 급여 시기는 생후 10일경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인공육 급여 시기는 생후 10일경부터 하는 게 1위하고 소는 위가 4개가 있는데 1위하고 2위가 반추위라고 그랬지요. 사람의 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네 번째 위입니다. 그런데 소한테 중요한 것은 1위하고 2위 반추위의 어떤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생후 10일경부터 인공육을 빨리 급여시켜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거세 시기는 이제 보통 농가분들이 이제 4에서 6개월에 거세를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등심에 이제 그 건대지방도라고 하지요. 우리 일반적으로 마블링이라고 하는데 거기 꽃처럼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이 등심에서 이렇게 큰 반전처럼 뭉태기로 이렇게 수가 있으면 그걸 떡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등급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미세 지방이 꽃처럼 쫙 펴기 위해서는 거세 시기를 3에서 4개월 정도로 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의 이제 세 번째 원칙은 사육 단계별로 적정 사료 급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농장들마다 그 사료 회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농장은 농협 사료를 쓰는 농장, 어떤 때는 뭐 우성 사료를 쓰는 농장, 또 어떤 사료는 프리너 사료를 쓰는 농장. 그 각각의 사료 회사들마다 전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사료의 제품에 따라 가지고 급여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가분들은 급여하는 사료 회사의 사양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그 사료를 급여시켰을 때에 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급여 사료를 하는 회사의 사양 프로그램을 반드시 적용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곰포 사일리지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생후 6개월부터 19개월까지입니다. 이때에 좋은 게 뭐냐면 청보리, 옥수수, 이탈리안 나인그라스, 트리티케일 이 네 가지입니다. 이기 때문에 생후 6개월부터 19개월 때까지 이 네 가지의 사료를 써가지고 사료비를 감축시키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배합 사료 대체 효과가 가장 높은 사료용 옥수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용 옥수수는 출하 체중을 한 70kg 정도 정량시킬 수 있고요. 농사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대 배합 사료를 가격을 30% 정도 낮출 수가 있는 아주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영양 가치가 가장 높은 이제 그 풀사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산 사료용 옥수수 종자 중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광평옥입니다. 이제 옥수수의 키가 초장이 268cm 정도, 2m 68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도복에도 강합니다. 또 수확기에는 이제 후기 녹차성이라고 하는데 푸른 잎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칼륨이라든지 이런 영양 가치도 입에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줄 이제 오갈병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강한 이제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주에 이제 원래 신농업 혁신타운에 한 5헥타 정도 저희들이 광평옥하고 파이오니아하고 시라노 이 세 품종에 대해 가지고 지역 적응을 시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첫 논에 이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량성은 이제 보통 이제 기존에 재배하는 지역보다는 좀 낮지만
저희들이 세 품종 이제 5반복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 상당히 이제 그 시험의 신뢰도를 높였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평옥이 가장 이제 좋은 품종으로 돼가 저희들 경주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사령 옥수수 주력 품종으로 이제 광평옥을 저희들이 이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제 농가 여론적으로 봤을 때는 막 파이오니아하고 광평옥 계통을 봤을 때 알곡이 파이오니아 계통이 좀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정밀적으로 이제 저희들 그 시험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무게하고 길이는 광평옥이 큰데 둘레가 알곡의 둘레가 이제 파이오니아가 크다 보니까 외관적으로는 이제 알곡이 파이오니아가 크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광평옥이 상당히 이제 수입종보다는 저희가 보였을 때는 좋은 품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령 옥수수의 파종적기는 보통 4월 상순에서 5월 상순까지입니다. 그런데 경주 지역 같은 데는 4월 22일까지 너스리가 오기 때문에 4월 20일 우위에 파종해가지고 4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파종하는 게 안전재배 쪽으로 좋고요. 그 파종 적기로 봤을 때는 경주의 보문다지에 벚꽃 피는 시기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령 옥수수의 파종은 땅 온도를 갖고 측정을 합니다. 땅이 온도가 10도씨 있을 때 그때가 파종 적기에 들어가거든요. 있는데 이제 너스리 문제이기 때문에 4월 중하순에 파종을 이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파종량은 이렇게 옥수수 전용 파종기로 했을 때에는 헥타르당 20에서 30kg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파종 간격은 75에 20cm, 이랑이 75, 이랑이 75, 그래, 포기 사이가 20cm. 이래가지고 이제 파종을 시키는 것이 좋고요. 질소는, 질소 인산가리는 200에 150에 150, 요렇게 하는데 매나 똑같습니다. 질소 함량은 우그럼으로 50%, 미끄럼으로 50%. 그리고 이제 사령 옥수수 같은 경우는 본엽 이제 7에서 8엽기, 잎이 7개에서 8개 정도 됐을 때, 또 키가 한 40cm 정도 됐을 때 이제 300평당 요소 22kg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끄럼을 해주시면 수량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령 옥수수도 또 외래 잡초가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옥수수밭에 이렇게 이제 그 잡초가 쫙 나와 있는 거 보는데 요 잡초 이름이 어저기 가는 겁니다. 이게 어저기 있는데 이 어저기도 이제 우번이라든지 이런 외래 잡초 이게 들어왔는 것도 어저기도 이제 건초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까맣게 돼 있는 게 이제 종실이 맺혔는 겁니다. 이게 사령 옥수수 수확 시기가 거의 이제 종실이 까맣게 맺히는 시기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종실이 사령 옥수수 곰포 만드는 데 들어가 버리면 얘네들이 유산균 처리에도 안 죽고 그 다음에 소위 소화 효소에도 안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옥수수 포장으로 나오고 밭으로 나오고 논밭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이렇게 다시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제 어저기가 우점이 돼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기 때문에 어저기가 발생했는 농장은 이렇게 종실이 까맣게 덩숙이 되기 전에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옥수수밭에 이제 중요한 그 외래 잡초가 맥곡하는 겁니다. 우리 나팔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줄기 타러 쫙 올라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확하는데도 문제가 되죠. 이렇게 수확 장비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쪽 그 줄에 있는 거하고 이쪽 줄에 있는 거하고 서로 얽혀가 수확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풀입니다.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옥수수는 파종하고 난 뒤에 3일 이내에 무조건 시마네수아제나 알라유제, 반벨 액제를 가지고 그 제초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그 어저기하고 맥꽃 얘들은 상당히 조금 독한 그 외래 잡초라 가지고 3에서 6엽기 때 반벨 액제를 갖고 한 번 더 제초 처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저기 같은 경우는 그 종실이 까맣게 덩숙이 되기 전에 처리를 시켜주셔야만이 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옥수수는 사료 작물 중에 제일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 옥수수입니다. 그런데 또 물을 제일 싫어하는 작물 중에 하나가 또 옥수수입니다. 그래, 옥수수가 물을 제일 필요로 할 시기가 언제냐면 알곡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알곡이.
그런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가뭄살이가 굉장히 많이 타요. 가뭄이 조금만 들었다가 하면 잎이 돌돌돌 말립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그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플러 돌리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제수량을 낼 수 있고, 경주 같은 데는 저희들이 평균 수량을 논에 재배했을 때는 헥타르당 40톤, 밭에 재배했을 때는 한 6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로 이제 적기 재배를 파종했을 때는 헥타르당 70톤까지는 평균적으로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뭄 때는 이렇게 이제 가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논 옆에 저희들 또 이제 옥수수를 많이 심습니다. 많이 심는데 문제가 이제 논에서 물이 새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습해를 굉장히 잘 밟습니다. 이렇게 옥수수가. 이래가지고 조금 더 진행되면 이 큰 옥수수도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아 버리면 전혀 이제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사령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해충이 문제가 됩니다. 열대 거셈이, 원래도 저희들 경주에도 열대 거셈이 나와가지고 공동 방제도 하고 이랬거든요. 하고 멸강나방, 여기 이제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열대 거셈이 이제 애벌레를 보시는데, 열대 거셈이 같은 경우는 여기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검은 점이 이제 보이는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 이제 앞쪽에는 이제 Y자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굉장히 얘들이 이제 큽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잎을 가해해가지고, 이게 습식성이 워낙 커가지고, 잎을 가해가 먹어치우는 이제 그 속도가 빠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크게 사진을 내놨는데, 열대 거심이 나방 이제 유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뒤에 이렇게 점이 4개가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고. 요거는 이제 멸강나방 유충입니다. 전에는 이제 멸강나방만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열대 거심이 나방도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근데 두 유충의 공통점은 뭐냐면, 살충제만 쳐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드론도 있고 무인헬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한두 개의 유충이 발견되면 바로 방제만 시켜버리면 그 더 이상 번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살충제를 쳤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잘 죽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령 옥수수 건포 살리지에 품질 좋은 것을 만드는 이제 조제 방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들어내는 사령 옥수수의 특징은 뭐냐면 후기 녹색성이 좋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황숙기라 해가지고 잎이 누렇게 마르는 시기에 수확 적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마르면서도 푸른기를 띄고 마릅니다. 이기 때문에 그 황숙기를 보고 숙기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힘이 들고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알곡의 유선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얀 부분 여기 유선이거든요. 여기에 3분의 2 정도 만들어졌을 때가 수확 적기입니다. 이 3분의 2 정도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 알곡을 사람이 힘 갖고는 부러뜨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있고, 요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가 수분 함량이 한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때에 이제 H 작업하면서 원형 그리고 비닐 피복 작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령 곰포 살지를 만드는데, 이 옥수수 곰포 살리지를 만들 때도 반드시 유산균을 첨가를 시켜야만이 질 좋은 그 옥수수 곰포 살리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 국산화된 이제 옥수수 원형 베일러 요게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저희들 경주에서는 사령 옥수수 기계가 작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작업이 이제 캠퍼 하는 게 수확기고요. 뒤에가 이제 여기 원형 베일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확과 원형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비닐 피복기 같고 이제 원형이 만들어지면 감기 때문에 기존 작업보다도 이제 트랙터 한 대에다가 인력 1명 이렇게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세대 작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복합기로 작업하니까 헥타르당 60만 원 정도 경영비가 절감되는 것을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합사료 대체 효과가 높은 이제 사령보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보리라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보리 이제 사료의 가장 큰 장점은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씨를 자가체중에가 쓸 수가 있고, 종자 구입비가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청보리 같은 경우는 생후 5개월부터 19개월까지 급여했을 때는 고급육 생산에 상당히 지방을 하얗게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이제 청보리를 저희들이 이제 경주에서는 이제 한 400헥타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파종 시기는 보통 이제 10월 달에 이제 파종을 합니다. 저희들. 그리고 파종량 자체는 그 3파일 때는
헥타르는 120kg, 200kg, 조파일 때는 한 120kg 정도 이제 파종을 하고 있고요. 봄 파종할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더 정량해서 파종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쇳불이 나는 거 재생기 때는 300평당 요소 10에서 15kg 정도 우끄럼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파종 방법은 휴릭 광산파가 있습니다. 뿌리고 난 뒤에 이렇게 골타면서 덮어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조파기 파종기를 가지고 파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골타기를 하고 넓게 골타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 산파하는 방법과 이제 조파하는 방법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수확기는 보통 이제 황숙기 때에 이제 수확하는 것이 영양 가치적으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황숙기 때 되면 굉장히 탈립이 많이 생겨요. 그래 황숙기 전 단계가 호숙기거든요. 알곡을 봤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공처럼 몰랑몰랑한 시기. 요전에 이제 유적기 시기고요. 그러니까 호숙기에서 황숙기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수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수확 작업인데 청보리 수확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디스크 모악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요것도 이제 그 디스크 모아 갖고 이제 청부를 이제 베는 방법인데, 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좀 보시다시피 이 디스크 모아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황숙기 때 뱄을 경우에는 여기에 알곡이 전부 이렇게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려요. 이 청보리를 이용하는 주 목적은 알곡 때문에 합니다. 이탈리안 안그라스는 이 때문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곡이 안 떨어지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숙기 때부터 황숙기 초기에 청보리는 반드시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배합사료 대체 효과가 높은 이제 트리티케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제 새로 도입한 품종입니다. 경주에서 새로 도입한 품종인데, 이 트리티케일은 밀하고 호밀의 교잡 품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트리티케일을 도입하는 이유는 호밀을 대체하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워낙 그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11월에 파종할 수가 있는 게 월동을 시키고 11월 달에 파종할 수 있는 게 추위에 제일 강한 호밀밖에 없습니다. 만약 10월 달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럼 11월 달에 이탈리안이라든지 청부를 파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호밀을 하는데 호밀 자체가 영양 가치가 워낙 낮고 또 질기고 기호성도 떨어지고 또 공포를 해놓으면 수분이 좀 많았을 경우는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호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작물로서 저희들이 이제 선발했는 게 트리티케일 작물이고, 그 트리티케일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성을 품종을 이제 선발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성 자체가 숙기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선발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성의 특징은 뭐냐면 영양 가치 자체도 높고, 그 다음에 도복하고 습해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종량은 이제 헥타르당 이제 조파일 경우 줄뿌림할 때는 160kg, 헛떡 뿌릴 때는 200kg입니다. 그리고 이제 씨비량 자체도 NPK가 이제 120에 100 정도. 그리고 이제 매나 이제 질소질은 미끄럼 50%, 우끄럼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출수 초기가 4월 중하순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기는 이제 출수기가 완전히 유증. 출수기라 하면 이삭이 70% 이상 올라오면 출수기를 보거든요. 그러면 5월 초순에 이제 수확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성 품종을 저희들이 원래 그 보호를 하고 또 최종 포장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저희들 원래 선발하면서 2020년 10월 16일 날 가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동을 하고 난 뒤에 2001년 2월 4일 날 월동했는 이게 이제 포기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또 잎면 자체도 굉장히 넓고 또 굉장히 이렇게 힘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추위에는 어느 정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작물은 맞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월동했는 때의 사진이고요. 전체적인 이제 포장 정량입니다. 2월 4일 날 어느 정도 빽빽하게 들어가지고 요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생기 들어왔는 게 판단돼 가지고 추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2월 10일 정도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잘 자랐습니다. 더. 그리고 이제 2월 10일 날 전체적으로 이제 어우러져 있는 사진이고요.
3월 30일 날 됐을 때에 이제 트리티케일이 이렇게 초장이 이제 크게 올라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4월 26일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추수가 다 됐지 않습니까? 추수가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확기에 들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이삭이 이렇게 밀처럼 깁니다. 5월 20일 정도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시는 분은 집에 TMR기가 있는 분들은 이때 수확해가지고 이 알곡을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영양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TMR기가 없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때 추수기 때, 이때에 수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4월 26일부터 해가지고 저 앞에가 지금 10월 16일 파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4월 26일부터 늦어도 5월 15일 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배가 찍었는데 트리티켈 이 조성이고 이거는 호미린 쿨 그레이저입니다. 이 초장 차이도 이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3제곱미터 한 평에 배 가지고 이제 두 품종 다 10월 16일 파종을 했습니다. 한 평의 무게를 생초로 해가지고 재보니까 트리티케일 조성은 20kg 나가고 호밀은 8kg 나갑니다. 그리고 12kg 정도 수량 차이 나버려요, 이게. 그리고 딴 농가들 저희들이 이 시험을 할 때 한 8헥타 정도 이제 분산시켜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이제 조생종 호밀 같은 게 최단점이 뭐냐면 분열이 없어요. 그리고 잎 크기도 짧고 이런데 이 조성은 분열도 굉장히 강하고 잎면도 크고 초장도 크고 특히 대궁이 자체가 이렇게 굵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 무게가 12kg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3월 30일 날 연면을 재보니까 트리티켈 같은 경우는 1.4cm, 호밀 같은 경우는 1.2cm 정도 차이가 나니까 훨씬 이렇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연면이 이제 트리티켈이 크다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또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포장을 이제 나눴는데 트리티켈 포장은 이 최종은 6월 15일 전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해가지고 선 상태로 이제 등숙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최종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장비는 이렇게 이제 클래스 콤바인 갖고 이제 최종을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최종에 있는 종자입니다. 이렇게. 요 트리티켈 이제 조성 종자인데 요렇게 이제 밀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 말씀드리고 종실이 크다 보니까 줄 파종기 깎고 이제 파종을 하더라도 전혀 이제 고르게 이제 그 결주 없이 이제 파종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트리티켈을 본 파종 시험도 했습니다. 원래 2월 22일 날 저희들이 이제 본 파종에 들어갔는데 3월 17일 날 보니까 이제 요렇게 한 잎씩 1엽씩 이렇게 이제 발화가 됐습니다. 3월 17일 날. 그 파종은 2월 22일 날 했고 3월 17일 날 요렇게 이제 발화가 됐고요. 3월 21일 날 이제 줄파종에 있는 표가 좀 날 정도로 있고 조금 이제 한 3엽, 4엽 요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요렇게 이제 커가지고요. 5월 24일 정도 되니까 이제 알곡도 이 정도로 이렇게 맺혀지고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파종을 하더라도 이제 트리티켈 본 파종 재배를 하더라도 수확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료작물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월등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압을 했을 때 눌러줬을 경우에는 수확량을 한 15% 정도 더 증대된다 하는 것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이제 연구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압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이제 12월 중하순에 잎수가 이제 3엽 이상일 때 진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중하순 되면 월동을 위한 잎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월동되면서 다 말라 죽기 때문에 이제 뿌리에 이제 양분 축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때에 1차 진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1차 진압은 파종하고 3일 이내에 1차 진압을 하시고 2차 진압은 2월 중하순 월동 전에 진압을 하시고 3차 진압은 재생기 때 2월 달에 그렇게 사료작물 포장을 이렇게 3번 진압해 주는 것이 가장 이제 올바른 진압 방법이고 2월 중하순에 진압하면요. 동해라든지 가뭄피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 온난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장에 저희들 가보면 얼어 죽는 것보다
말라서 죽는 게 많습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얻어 놓았다 하면서 이 땅 속에 공국이 생겨가지고 뿌리에 수분 흡수가 안 돼가지고 말라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기 때문에 바로 2월 중하순에 꼭 이렇게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배수로 이렇게 잘 설치 안 하는 농가분들이 많거든요. 뭐 봄철에 비가 많이 올지 또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파종하고 난 뒤에는 굴토기 갖고 이렇게 배수로를 열십자로만 한 번만 해줘도 상당히 이제 그 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농가분들이 지금 이제 사료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비육 시에 체지방 형성에 좋은 이제 농산부산물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산부산물도 이제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용을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농산부산물 중에 중요한 것이 지방입니다. 지방이 단단하면서도 경지방, 단단한 지방을 만들고 하얀 지방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단단한 지방을 만들 수 있는 게 보리, 연매, 살, 감자, 고구마 이런 거는 전부 다 단단한 지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살겨라든지 콩, 대두박 같은 경우는 물렁물렁한 지방을 만듭니다.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육즙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어떻게 집착자에 따라서 그 고기의 품질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하얀 지방이 가장 좋은 지방입니다. 그래 백식 지방은 보리, 밀기울, 보리뼈 이런 게 이제 백식 지방이고, 황식 지방은 살겨라든지 콩 이런 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이제 미강이라 하지, 살겨. 미강을 그 사료 혼합할 때 많이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방을 물렁물렁하게 하면서도 누렇게 만드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리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청보리 같은 경우는 육질을 높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생후 19개월 때까지 청보리 살리지라든지 옥수수 살리지, 그 다음에 이탈리안 아인그라스, 그 다음에 트리티켈 건포 살리지 이런 그 종류를 썼을 경우에는 사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고급육 생산을 만드는 데도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육 생산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그 이제 초음파는 반드시 이제 3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초음파는 1차 초음파는 19개월에서 21개월. 요 단계가 뭐냐면 비육 중기에서 비육 후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거새우 발달 단계를 이제 말하라 이라면 분만에서부터 4개월 달까지를 송아지 시기로 봅니다. 5개월 때부터 생후 11개월 때까지를 거새우 육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11개월부터 15개월 때까지를 비육 전기, 16개월부터 21개월 때까지를 비육 중기, 21개월 후부터 출할 때까지를 비육 후기로 보거든요. 번식후하고 거새비육은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19개월에서 21개월에 초음파를 딱 하면요, 어떻게 보냐면 육성기 때부터 비육 중기 때까지 내가 사료급여를 잘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가 됩니다. 두 번째, 24개월에서 26개월에 초음파를 한번 하면 비육 후기에 대한 사료급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쯤 출하가 가능하겠다는 걸 점쳐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2차 초음파는. 3차 29개월령의 초음파를 측정하는 것은 전체 평가를 할 수 있는 측정입니다. 이제 나가기 전에 출하해가 내가 지금까지 육성기, 비육 전기, 중기, 후기 때 사료급여를 잘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때 등급이 잘 나온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24개월 정도 측정을 했는데 등지방이 두꺼워졌다 이러면 육성기부터 해가지고 비육 중기 때까지 어떤 사료급여량을 조정을 시켜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급용 생산의 4원칙 중에 네 번째 원칙을 제가 잡았는 이유가, 3번의 초음파는 반드시 하셔야만이 그 농장의 본인에 대한 소사육에 대한 그 검증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거, 여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번의 초음파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육 생산의 5가지 원칙 중에 해썹입니다. 안전축산물입니다. 지금 소비자의 축산물 요구도에 농림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했는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한우육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뭘까? 이랬을 때 첫 번째가 안전성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신선도, 세 번째가 가격, 이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도를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해썹 안전축산물이죠.
이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이제 경주에도 13개 신규 농장 이제 해습을 받고 있거든요. 경주에는 이제 경주 천년한우로 하는 한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작년까지 이제 한우 한우 수출 1위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군날 학교 급식 대형 할인점 납품 이런 모든 이제 그게 안전축산물 지금 생산이 지금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소비자 시민의 모임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심으로 한 단체에서 유일하게 축산물 평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해썹 인정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 안전축산물 쪽으로는 내가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이라 하면 특히 더더욱이 비육하는 농장들은 꼭 해썹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육 생산의 6가지 원칙이 물입니다. 물. 이제 가축에게 어떠한 그 등급을 저하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지만 보조적인 요인으로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한우를 키워가시는 이제 사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5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물. 그런데 6대 영양소를 이야기하라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물, 다음이 물입니다. 물이 6대 영양소에 포함될 만큼 물은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에 포함되고 있고요.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물은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 중에서도 대장균하고 세균 두 가지 항목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농업용수가 14개 항목이면 그 두 가지 대장균하고 세균을 추가로 해가지고 16개 항목으로 되면 소액견은 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점을 잡고 있는 것은 생활용수 기준까지를 한우가 급여할 수 있는 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라 하면 사람이 먹는 음용수 다음 단계의 물이 생활용수입니다.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물. 검사 항목은 한 20가지 정도 되고요. 그만큼 한우가 먹는 물 자체가 좋아야만이 건강한 속으로 자랄 수 있고 안전한 한우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고급육 생산 6가지 원칙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물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이 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소의 기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조 자체를 바깥에 햇볕에 노출시켜 놓는 농가들이 많아요. 이기 때문에 저수 자체를 축사 안으로 해가 그늘지게 하고 거기에 이제 보온 피복을 입혀가지고 가능하면 물 자체가 좀 더 신선한 물이 소한테 급여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육한테 좋은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하고 역반대를 나타내는 게 비타민 A거든요. 비타민 C는 건내지방도에 있는 지방도 세포입니다. 지방세포의 분할을 촉진을 하는 것이 비타민 C이고 지방세포의 분할을 억제해 주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하고 비타민 A 요 두 가지는 지방세포의 분할을 억제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의 분할을 촉진하기 때문에 한우 시험장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C를 급여했을 경우에는 등급률을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좋은 비타민 제제다 해가지고 비타민 C를 급여시키는 농가분들도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암소 비육 시에 유전 능력에 따른 출하 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새끼를 이렇게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새끼가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육을 시켜야 되는데 암소도 송아지를 놓기 위해서 키우는 것은 번식이고 살찌우기 위해서 키우는 목적으로 하면 암소도 비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 이 비육 시에 경산 암소 새끼를 낳은 암소가 비육을 하는데 일단 4개월까지는 사료를 먹입니다. 4개월까지는 이제 사료를 먹이고 난 뒤에 4개월 때에 초음파를 딱 찍었는데 건내지방도가 1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출하하는 것이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소득 면에서는 좋고 2, 3이 나왔으면 한 6개월 정도 4개월 비육시켰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비육시켜 나가면 등급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게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자료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령별 체중별을 고려해가지고 적정 비육 기간을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개시 체중,
암소가 이제 새끼가 안 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새끼가 잘 안 든다. 이럴 때 이제 체중을 딱 답니다. 450kg 미만이면 8에서 10개월 정도 비육시키는 것이 가장 이제 소득적 면에서는 경영비라든지 소득 면에서는 좋고, 450kg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육 딱 시키기 전에 450kg 이상일 경우에는 6에서 8개월 정도, 기존보다 한 2개월 정도 단축시켜버리면 사료비가 절감되겠죠. 요때 하는 것이 경영비 대비가 소득이 좋다 하는 것이 이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분들은 또 어렵겠죠. 450kg 이거 비육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하려고 하면 집에 저울도 없고 우연기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요 가슴둘레 느슨하게 줄자를 재렸겠죠. 요 줄자 길이가 느슨하게 재가지고 184cm이면 암소의 체중이 450k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한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